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괜히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꺼낸 말인데 집에 돌아와서 자꾸 떠오릅니다. 그 말을 왜 했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나? 후회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그냥 찜찜합니다. 그 찜찜함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도와주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 좋은 마음으로 한 일입니다. 부탁을 들어주었고 필요하다면 돈도 빌려주었고 시간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입니다. 혹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묘하게 서운해집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 정도 가지고 서운해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탓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가장 조용하다는 것을요. 사람을 만나고 오면 피곤합니다. 말을 하고 오면 후회가 남습니다. 도와주고 오면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혼자 집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고요함이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이 왠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각박해진 건 아닐까? 사람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러다 정말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는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잠시 그 마음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더 열심히 사세요. 더 많이 만나세요. 이런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더 열심히 사는 기술이 아닙니다. 덜 소모되며 사는 기술입니다. 약 200년 전에 살았던 철학자 쇼펜하워는 인간의 삶에서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깊이 탐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의 문제, 관계의 문제, 고독의 문제를 모두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시선을 빌려 노년에 필요한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입은 닫을 것, 지갑은 지킬 것, 그리고 고독을 즐길 것. 이 말이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경계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밀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것들로부터 한 발 물러서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각박해진 게 아니었구나. 왜 말하고 나면 늘 허전했는지 알겠다. 돈을 지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네. 혼자가 불행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많이 해도 괜찮았습니다. 실수를 해도 웃어 넘길 수 있었고 잘못 말해도 다음에 만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관계가 유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과거의 실수는 자연스럽게 묻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 오래된 친구, 이웃, 모임 사람들. 이 사람들과 계속 얼굴을 마주합니다. 한 번 한 말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한 번 생긴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더 무거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한 말이었던 것이 이제는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가 됩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어긋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들을 일이 많았습니다. 배우는 입장이었고 아랫사람이었고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듣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말할 일이 많아집니다. 경험이 쌓였고 아는 것이 많아졌고 조언해 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말합니다. 도움이 되고 싶어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하지만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잔소리야. 왜 참견이야.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처로 돌아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인데 자녀는 간섭이라고 느낍니다. 도와주려고 한 조언인데 자녀는 잔소리라고 느낍니다. 부모 마음으로는 사랑인데 자녀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말하고 나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냥 가만히 있을 걸.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이 많아질수록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이 생깁니다. 이것은 조금 아픈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주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지위가 있었고, 가정에서는 역할이 있었고, 사회에서는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무게가 줄어듭니다. 은퇴를 하면 직장에서의 지위가 사라지고, 자녀가 독립하면 가정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사회에서도 예전 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말의 무게도 줄어듭니다. 같은 말을 해도 예전처럼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조언을 해도 흘려 듣습니다. 의견을 말해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근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더 말을 하게 됩니다. 들어주지 않으니까 더 설명하려 합니다. 더 강조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안 들어줍니다. 악순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가 늘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의 여지가 늘어난다고요. 왜 그럴까요? 말은 완벽한 전달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과 상대방이 듣는 것은 또 다릅니다. 이 과정에서 왜곡이 생깁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이 왜곡이 늘어납니다. 설명을 많이 할수록 오해의 소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최근에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설명을 했는데 오히려 오해가 생긴 적이 있으십니까?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처로 돌아온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말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 한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내 상황을, 내 의도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 내 상황이 이래서 그런 거야. 나는 이런 뜻으로 한 거야. 이해받기 위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내 설명을 듣고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상대방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종종 헛됩니다. 말을 많이 했는데 이해받지 못한 느낌. 이것이 허탈함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내 의견을 말하고, 내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것을 통해 존재감을 느끼려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사회에서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을 통해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역할이 줄어들면 말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침묵은 어색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말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말은 오히려 관계를 피곤하게 합니다. 할 말이 없는데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면 서로 지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는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했는데 연결된 느낌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불안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 뭔가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불안을 채우기 위해 하는 말은 대부분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불필요한 말이 나중에 후회를 만듭니다.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우리를 지치게 했습니다. 말을 하고 나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설명을 하고 나면 허탈합니다. 이해받지 못하면 속상합니다. 좋은 의도가 왜곡되면 억울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침묵에 대해 깊이 생각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말이 많은 것을 지혜의 부재로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말이 적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고요.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는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슈로펜하우어가 침묵을 강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은 오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완벽한 전달 수단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오해의 여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말은 약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취약한지가 드러납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줄이면 불필요하게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침묵은 존엄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만만해 보입니다. 이것은 슬픈 현실이지만 사실입니다. 설명을 많이 하면 약해 보입니다. 변명을 많이 하면 잘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의견을 많이 말하면 가볍게 여겨집니다. 반면 말을 줄이면 무게가 생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가볍게 여기기 어렵습니다. 노년의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예전에는 말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존재감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을 법합니다. 침묵은 무능의 표현이 아니라 선택이라고요.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요. 그리고 침묵에는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침묵은 에너지를 보존해 줍니다. 말을 하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설명을 하면 지칩니다. 이해시키려 노력하면 소모됩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그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체력도 줄고 정신적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불필요한 말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은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잘 말했나? 오해가 생기진 않았나?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런 걱정도 없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잠시 이 생각을 마음에 담아 두셔도 좋겠습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노년에 입을 닫아야 하는지. 첫 번째, 말이 많아질수록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합니다.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열심히 설명했는데 상대방이 건성으로 들었던 적, 진심으로 조언했는데 가볍게 무시당한 적,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얘기야라는 반응을 받은 적. 이런 경험이 쌓이면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대접을 받나? 내 말이 그렇게 가치가 없으나?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럴 때 더 말을 하면 상황이 악화됩니다. 안 들어주니까 더 설명하려 하고 무시당하니까 더 강조하려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 귀찮아하고 더 무시합니다. 해결책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남은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다. 반대로 늘 말이 많은 사람이 말을 하면 또 시작이군 하고 무시합니다. 노년의 존엄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에서 옵니다. 두 번째, 설명하다가 만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이해시키려 노력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 상황이 이래서 그런 거야.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나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많이 할수록 왠지 약한 사람이 된 느낌이 듭니다. 변명하는 것 같고, 눈치 보는 것 같고,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은 설명을 많이 하네. 저 사람은 뭔가 불안한가 보네. 설명을 줄이면 만만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설명은 해야 합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 못하면 못하는 대로 두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좋은 의도가 상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자녀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자녀는 짜증을 냅니다. 알아서 할게요. 왜 자꾸 그래요? 제 일에 신경 끄세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친구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잘 되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그런데 친구는 서운해합니다. 너는 맨날 그런 식이야. 좀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말하기가 두려워집니다.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은 간섭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을 닫아야 합니다. 입을 닫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지.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보이는데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입을 닫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슈조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노년의 침묵은 말할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시 이 생각을 마음에 담아 두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지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색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쓰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돈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보태주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거나 더 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갚지 않거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서운해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했나? 나를 뭘로 보는 거지?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미 준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도 잃고 마음도 상하고 관계도 어색해집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들 돈 때문에 그러는 건가? 나를 이용하려는 건가? 씁쓸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돈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돈이 오가면 관계의 성격이 바뀝니다. 대등하던 관계가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색해집니다. 빌린 사람은 부담을 느낍니다. 갚아야 하는데 언제 갚지? 빌려준 사람이 뭐라고 하면 어쩌지? 이런 부담이 있으면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빌려준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빌려준 사람은 기대를 합니다. 고마워해야지, 갚아야지, 잘해야지. 이런 기대가 있으면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입니다.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그래서 돈이 오가면 관계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누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돈이라는 것이 가진 성질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것을 기대와 실망의 구조로 설명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대가 생깁니다. 고마워하겠지, 갚겠지, 나를 좋게 생각하겠지.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문제는 이 기대를 완전히 없애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 안 하고 줬어라고 말해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돈과 감정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돈을 주는 것이 진짜 도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줘야 한다면 돌려받지 않을 각오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주는 거야.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마음먹으면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먹기가 어렵다면 안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줍니다. 집 사는데 보태주고, 손자, 손녀 교육비 대주고, 생활비 보태줍니다. 좋은 마음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자녀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눈치를 봐야 하나, 뭔가 보답해야 하나, 간섭을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부담이 생기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돈을 준 부모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잘해야지, 자주 연락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주고 잘 받는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의 지갑은 돈이 아닙니다. 관계의 경계선입니다. 지갑을 지킨다는 것은 인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인해 관계가 상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서운해지고, 돈 때문에 어색해지고,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을 그어도 됩니다. 미안한데, 돈은 어려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것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이 생각을 마음에 담아 두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인 상태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할 때,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되지 못할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결핍의 감정입니다. 반면 고독은 선택한 홀로 있음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만나지 않기로 한 것,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 이것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사람 속에 있으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대화를 해야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야 하고 나를 맞춰야 합니다. 즐거운 만남이어도 에너지는 쓰입니다. 하물며 불편한 만남은 더합니다. 반면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고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사람 만나는데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에너지를 보존하고 회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누구의 기대도 없는 시간이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합니다. 그 기대에 맞추느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일 필요도 없고, 똑똑한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무엇이든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이 그냥 있어도 되는 시간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어도 됩니다. 세 번째,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평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속에서는 끊임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무슨 생각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이해시킬 상대가 없으니까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오해가 생길 상대가 없으니까 해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으로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평온입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평온.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평온.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을 법합니다. 고독은 피할수록 고통이 되고 받아들일수록 공간이 된다고요. 고독을 피하면 불안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이러다 외톨이가 되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고독을 고통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고독을 받아들이면 공간이 생깁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나만의 세계. 그 안에서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것은 외로움이 될 수도 있고 평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편하십니까? 그 시간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기다려지십니까? 만약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각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독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입을 닫을 것, 지갑을 지킬 것, 고독을 즐길 것.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말을 줄이면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말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설명하느라 지치고 이해받지 못해 상처받고 오해가 생겨 속상합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면 이 모든 소모가 줄어듭니다. 지갑을 지키면 관계가 정리됩니다. 돈이 오가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기대가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고 어색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돈을 관계에서 분리하면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진짜 중요한 관계만 남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면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고독이 두려우면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혼자 있기 싫어서 억지로 만나고, 외로워서 연락하고, 불안해서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불안을 채우기 위한 관계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면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자기 보호의 완성형이 됩니다. 입을 닫아서 에너지를 보존하고, 지갑을 지켜서 관계를 정리하고, 고독을 즐겨서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각박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것들로부터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소모를 줄이고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슈조펜하우어라면 이것을 지혜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더 열심히 사는 기술이 아닙니다. 덜 소모되며 사는 기술입니다. 잠시 이 말을 마음에 담아 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가 무너지면 생기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의 경계가 없으면 존엄이 무너집니다. 아무에게나 다 이야기하고, 아무 때나 설명하고, 아무 말이나 하면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만만해집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무시당하고, 가볍게 여겨지고, 존중받지 못합니다. 말을 많이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두 번째, 돈의 경계가 없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주고, 부탁을 다 들어주고, 도움을 거절하지 못하면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주고 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기고, 더 달라고 하고,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운해지고, 억울해지고, 결국 관계가 틀어집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세 번째, 고독의 경계가 없으면 자신이 무너집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계속 사람을 만나면 지칩니다.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관계는 대부분 깊지 않습니다. 불안을 채우기 위해 만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사람에게 의지하면 자기 자신이 없어집니다. 혼자 설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노년이 힘들어집니다. 체력은 줄어드는데 소모는 많고, 관계는 복잡한데 돌아오는 것은 없고, 불안은 커지는데 혼자 설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경계 없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말의 경계를 세워서 존엄을 지키고, 돈의 경계를 세워서 관계를 지키고, 고독의 경계를 세워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경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잘 늙어가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엄을 유지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분들을 보면 공통된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이 적습니다. 그분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래서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조언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대답하지만 먼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해 분명합니다. 그분들은 돈 문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줄 것은 주고 안 줄 것은 안 줍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미안한데 그건 어려워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적습니다. 처음부터 선을 그으니까 오해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것을 즐깁니다. 그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깁니다. 자기만의 취미가 있고, 자기만의 시간이 있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이 여유가 오히려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기대가 적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운할 일이 적습니다. 자녀에게도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으면 됐지. 건강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도 편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그분들은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됐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평온합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후회에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단단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든 것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와 연결됩니다. 말을 줄이고 돈의 경계를 세우고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 잠시 이 모습을 마음에 담아 두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완벽하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방향으로 조금씩 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말을 줄여야 한다는 것, 돈의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알면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줄여야 하는데 자꾸 말이 나옵니다. 설명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해받고 싶어서 설명합니다. 조언하지 말아야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조언합니다. 돈을 지켜야 하는데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번만 이 정도는 하면서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고독을 즐겨야 하는데 가끔은 외롭습니다. 혼자 있으면 허전하고 쓸쓸하고 불안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연결되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 욕구는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줄어들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러지? 아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책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외롭구나. 아, 지금 내가 이해받고 싶구나. 아, 지금 내가 도와주고 싶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금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바뀔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말을 많이 했다면 다음에는 조금 줄여 보십시오. 돈을 줬다가 후회했다면 다음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워서 억지로 사람을 만났다면 다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자신에게 관대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말을 줄이는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돈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고독을 즐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자신에게 관대해지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대해 주십시오. 쇼펜하우어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평생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고독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리면서도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잠시 이 말을 마음에 담아 두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본론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아무리 즐거운 만남이어도 돌아오면 피곤합니다.
대화를 하느라, 반응을 하느라, 나를 맞추느라 에너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창밖을 바라봐도 되고, 음악을 들어도 되고, 텔레비전을 봐도 됩니다. 뭘 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몸이 쉽니다. 그리고 마음도 쉽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마음이 바깥으로 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맞춥니다. 마음이 늘 바깥에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마음이 안으로 향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감정을 느끼고, 내 생각을 정리합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회복의 시간입니다. 소모된 에너지를 채우고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나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씁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나만 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느끼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셨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뭘 원하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질문들은 혼자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들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 후회들을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 슈로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회복하고, 정리하고, 화해합니다. 잠시 이 생각을 마음에 담아 두셔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입은 닫을 것. 말을 줄이면 오해가 줄고 에너지가 보존되고 존엄이 지켜집니다. 지갑은 지킬 것. 돈의 경계를 세우면 관계가 정리되고 서운함이 줄고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길 것. 고독을 받아들이면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회복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세상을 경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것들로부터 한 발 물러서라는 말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더 열심히 사는 기술이 아닙니다. 덜 소모되며 사는 기술입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침묵의 가치를 알았고, 관계의 경계를 알았고, 고독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허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줄여도 됩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침묵해도 괜찮습니다. 돈을 지켜도 됩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 돼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각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며 살아도 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해도 됩니다. 나를 지켜도 됩니다. 나를 소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노년은 더 나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덜 잃는 시간입니다.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침묵, 절제, 고독. 이것은 외로움의 결과가 아닙니다. 지혜의 형태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며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습니다.